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에피제네틱스를 연구하고 있는 김미랑입니다. 저는 또한 USD에서 석박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에피제네틱스란 말이 굉장히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에피제네틱스라고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에피제네틱스. 굉장히 쉽고요. 이 자리에서 에피제네틱스를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간다면 저는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중학생인데요. 굉장히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이다 보니까 아빠와 엄마를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전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꽤 있으시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전자가 굉장히 외모나 여러 가지를 다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IQ나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가 다 유전자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전암호라고 하는 그것은 유전자의 실체라는 DNA의 GATC 염기 서열을 읽는 거거든요. 그런 GATC 염기 서열을 읽으면서 각 개인의 유전자와 그 사람의 특성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바로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유전학을 영어로는 제네틱스라고 해요. 그래서 제네틱스가 유전학이고 그 제네틱스에서는 DNA의 염기 서열이 사람의 특성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학문인데요. 지놈 프로젝트 잘 들어보셨죠? 지놈 프로젝트는 이제 인간의 30억 염기 배열을 다 읽어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15년 전에 사람의 30억 염기 배열의 순서를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지놈들, 그러니까 DNA를 다 읽어서 그 모든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그래서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전자가 과연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키가 유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80%가 아마 그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유전 연구를 해왔지만 그 키를 결정하는 것을 20에서 30%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키를 결정하는 것에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 생활 습관, 자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당뇨병과 같은 그런 비만과 당뇨병과 같은 그런 질병들이 이제 흔하게 일어났는데요. 당뇨병도 실제로 유전적인 요인은 15% 정도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얼마나 운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당뇨병이라는 질병을 결정할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질병인 암도 유전적으로 설명을 되는 것은 약 5 내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뭘 먹느냐, 그리고 생활 환경이 어떠냐가 우리 그 질병의 암에 걸리는 결정적인 요인인데 가장 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흡연이에요. 흡연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흡연이 폐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 식도암 여러 가지 암의 가장 큰 원인이고 흡연을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수명이 13년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보고도 있을 정도로 흡연이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태중에 임신 중에 엄마의 태교가 굉장히 아이에게 중요하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엄마의 영양 상태가 아기가 태어나서 이 다음에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엄마의 영양 섭취라든가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는 막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오히려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 자기 몸을 잘 만들어서 훌륭한 정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그 비만인 사람들의 정자와 정상 체중의 사람들의 정자를 비교해 본 결과 DNA 메틸레이션이라는 어떤 패턴이 그 비만인 사람과 정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그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 주변에서 그런 메틸레이션 패턴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다시 이제 체중을 조절해서 정상 범위에 오면 그 메틸레이션 패턴도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그 정자의 상태가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아빠의 태교도 이미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 아빠의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예요. 알고 계세요?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서 키우면 작은 그냥 그런 우리가 늘 보는 물고기지만, 이 고기가 그냥 호수에 이렇게 나가게서 살게 되면 엄청나게 커져서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에피제네틱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가 에피제네틱스입니다. 기존의 그 DNA 연기 서열로 우리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제네틱스라면, 유전학 제네틱스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이 유전자를 조절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에피제네틱스는 우리말로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피라는 접두어가 그리스어로 무엇 위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틱스 위에 에피제네틱스가 있어요. 그래서 에피제네틱스는 환경이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런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유전자의 실체는 DNA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2바퀴씩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이고 꼬여서 이 작은 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포의 그 작은 핵 속에 이 DNA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꼬임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DNA 그 23쌍의 염색체에 있는 모든 DNA를 한 줄로 쭉 늘리면 제 키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1.8m 되는 그런 길이의 DNA가 핵 속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조밀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2분 남았습니다. 그 꼬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유전자 발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면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라는 물질로 카피가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번역이 되면서 실제 우리 몸을 이루는 각 성분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에피제네틱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피제네틱스 학자들은 환경이 유전자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 기전으로 DNA 메틸레이션, DNA 자체의 메틸화가 중요하고, 또한 그 아까 말했던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 아세틸라, 메틸라, 포스포릴레이션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들이 유전자 발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환경, 그러니까 영양 섭취 상태라든가 흡연, 음주, 약물, 운동,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고, 이 시그널들은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키고, 또한 DNA의 메틸레이션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열린 구조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닫힌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린 구조에 있는 유전자들은 쉽게 발현이 되고, 닫힌 구조에 있는 유전자들은 발현이 억제되는데요. 이런 변화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환경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이게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사람의 세포 속에는 2만 개의 유전자가 있고요. 그 2만 개의 유전자는 모든 세포가 동일하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마다 어떤 유전자가 얼만큼 발현되는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유전자의 발현을 켜지는가 꺼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에피제네틱스의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에피제네틱스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되었는데요.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세포는 제네틱스는 같습니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발생 분화 단계에서 어떤 세포는 피부가 되고 눈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신경세포가 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제네틱스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에피제네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질병 진단에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DNA 메틸레이션 패턴이 암세포에서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혈액에 있는 떠다니는 DNA에서 발견이 돼서 암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한 지방 간의 질환 정도에 따라서 메틸레이션 패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마커로서 에피제네틱스가 이용되기도 하고요. 또 에피제네틱스의 DNA 메틸레이션은 마치 사람의 나이테와 같아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특정 부위의 메틸레이션이 점점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메틸레이션 부위는 감소하기도 해서 메틸레이션 패턴으로 그 사람의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범행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어떤 혈흔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 사람의 범인의 나이를 예측하는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 수사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그 항암제 내성을 에피제네틱스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피부암 환자에는 비라프라는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있고 이 환자에게 항암제로 베뮤라페닙이라는 항암제를 처리하게 되면 기적같이 낫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다시 재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항암제라는 약물 자체가 환경의 변화로 인식되고 세포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자기 에피제네틱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 발현 패턴을 만들어서 항암제 내성이 생기는데, 저는 이제 이런 에피제네틱스를 다시 되돌려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환경이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흡연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먹는 식사, 생활 습관, 운동이 굉장히 우리 유전자 조절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유전자를 건강하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